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과 터놓고 시험 추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범주가.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찰학개론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에서 학생들이 범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공부하는데 확신이 없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 20문제에서 40문제 문항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과거에도 20문제 나올 때 말이죠. 필수일 때 행정법 파트 분야가 약 7문제가량 나왔어요. 6, 7문제. 그럼 직구분 하면 40문항이니까 14문제 이상 그렇습니다. 자, 최근 경찰학 내년도 2022년도 일단 일반 채용부터 우리가 대비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지만 일반 채용하고 경찰 간부 승시험 문제하고 과목은 2개 차이인데요. 어차피 이제 경찰 행정법 파트가 깊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말이죠. 다 연관이 있어요. 만약에 700페이지든 관계없습니다. 그 추가키면 중복되는 거 다 소화해서 보면 약 150페이지, 200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책이 두껍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분께서 이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준비하다 보면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판례도 있고 그래서 두꺼운 것 뿐이지 그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되려 믿습니다. 일반 채용이 일단은 22년도 상반기 3월 내지 늦으면 4월 초죠. 코로나 때문에 3월 초 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선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면 3월 달 내지는 4월 초가 되지 않을까.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그러면 모이는 사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시험이 날짜가 약간 일주일 내지 2주일 이렇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 간부생은 하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 간부생은 23년형 이래요. 22년도 신고지만 23년도 72기 대상으로, 그러니까 72기 교육받을 때 2023년도 입교하거든요, 학교에. 2023년도 대상이기 때문에 하반기입니다. 경찰 간부생 시험할 때는 정책이 될 겁니다. 제 교재도 나왔지만 지금 각 어떤 전국에 지금 이렇게 뿌리진 않았어요. 1월 중순쯤 돼서 뿌릴 겁니다. 그러나 상권, 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좀 약간 두꺼워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시험 문제는 사실상 미리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이 뭐냐. 즉 행정처벌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를 뭐라 하냐? 그냥 책에서는 행정법 관계라 하죠. 행정법 관계 이렇게 들은 행정상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이 법률 관계, 법률행위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행정행위는 법률행위거든요. 이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공법에서는 행정법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행정법 성격은 개개인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는 공익 우선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헌법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든 공법관계든 사법관계든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왜냐면 우월적 지위를 주느냐? 바로 행정은 성격상, 행정법 성격상 공익 우선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또한 집단 평등성,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떠한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 우월적 힘을 준 것뿐이지 이 법치를 파괴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공권이 행정법 관계가 만약에 사법과 같이 대등한 지위를 인정한다면 의사표시가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행정처가 어떤 이병통신을
보냈거나 또는 납세 고지서를 통지했는데 상담이 거부한다면 그럼 공권이 마비되니까 우월적주의에서 그러니까 권력적 법률행위, 즉 권력적 의사표시래요.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이걸 참조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뭐냐 할 때 이걸 뭐라 하냐, 원래 실제법적 이론 속에는 이걸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 그런데 자, 법률행위만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권력주 사실이 있거든요. 즉 의사표시가 아니라 만약에 하명을 내놓는데 시정명령, 불법 건축물 같은 걸 시정명령 내놓는데 이행 안 했을 때 그 의무이행 확보 차원에서 바로 장래를 향하여 강제 집행이라든가 또는 목적의 급박성으로 하명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 행사해서 장래하여 위헌방지하는 즉시강제 등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권력적 사실도 만약에 국민에게 어떤 행정이 위법한 처분을 했으면 국민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했습니다. 자유권리는 국민에서 나오고. 근데 이런 주권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 쉬쉬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차 세계 이후부터는 법 취지가 그 이전에는 형식적 법 취지에서 이제는 절차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실제적 법 취지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주체가 행정의 상대방 국민의 개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했을 땐 권익구제를 강화시키는 바로 개괄주의, 과거는 열주의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분의 개념이 확장됐습니다. 과거에는 법률행위자 행정행위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법률행위로 처분행위가 경우가 있고요. 반면 공무원의 매개 없이 법률행위 아니라 법규 처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예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외는 나중에 보는 겁니다. 얼마 안 돼요. 거긴 뭐 현했지 마시고. 다만 쟁송법상 볼 때는 처분 개념이 더 넓다. 이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시키고자 특히 그 진정한 실제 법치주의 국가 시대에 행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 오픈한다. 이때 개괄주의도 잘해도 돼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느냐 할 때 바로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요약해서 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처음엔 좋은데요. 어떤 합격 점수 갈 때 말이죠. 1년 가고 2년 가는데 나중에 지식이 안 쌓이면 계속 외우다 보면 지칩니다. 포기해야 되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야, 여러분들 볼까요? 소방공무원도 행정부에 들어가고요. 국무원도 들어갑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당연히 옛날부터 판례 중심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경찰 공제라든가 어떤 그래서 그 시험 범주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의 경찰 업무와 관계돼서 그 다음에 경찰 공제가 또한 경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국가공무원 시험 보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물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교수 사무 나왔지만 모두 우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제주도 빼놓고는. 따라서 한 공무원을 뽑는데 특정 책이 그냥 무조건 반영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정성도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문제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소설과 다소설, 요즘 대입시도 정답 시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라든가 과거도 있었고요. 일반직 공무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론으로 안 나오고 뭘로 합니까? 판례 중심이 나오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고 판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지에서 나온 것도 다툼이 있는 거고 판례한다. 이게 계속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없이 만약에 1, 2, 3, 4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소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없이 뭐 다소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결론 내리면 그 시시비비 답의 정답 오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소설도 그 일리가 있거든요. 차라리 시험 문제가 다술에 의하면 또는 이렇게든지 그래서 판례에 한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답의 오류를 다툼이 없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의 개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처분이 있을 때는 뭘까? 다시 한번 보자요. 그럼 처분을 주장하려면 원래는 다 있는데, 다만 처분을 주려면 바로 여러분 헌법 시간은 뭘 보입니까? 개인적 공권 되죠. 주관적 공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공권이 있어야 돼요. 이 개인적 공권은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바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처벌성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면 어떤 쟁송을 통해서 취소하거나 또는 의무인 심판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의무인 심판 또는 부정입법 항의소송이라든가 무이동 항의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바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없을 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면 앞에 들어갈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 공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앞에다 집어넣었죠. 경찰 행정파트에.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강의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해야 하냐. 개인적 공권은 사인의 공법행위 해도 돼요. 유사하게. 이게 유사하게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개인적 공권은 약간 유사한 거지만 조금 더 보자. 사인의 공법행위 있으면 여기에 또한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자기 완결적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요. 오늘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신고. 이건 보통 변형된 신고라고 해요. 변형된 신고. 또는 이걸 등록이라 할 때가 있어요. 등록.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신청이 있어요. 신청에는 적극적으로 뭐를 청구를 요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법규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청구한다서 꼭 그것을 확답을 요하는, 청구를 요하는 거, 이건 아니지만 청구한다 이랬는데, 이런 것도 배웁니다만은 좋아요. 이런 사인의 공법행위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볼까? 이 모든 국민이 개개인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누리고 있는 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그 다음에 형사법은 판례 중심으로 정착된 지가 오래돼서 권위가 있는데, 우리 경찰 간부생이든 또는 일반 우리 경찰 채용 시험인데, 아니 국무원이라든가 소방공무원 시험도 아주 행정법이 깊숙이 스탠다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 행정법이라고 해서 행정법 별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자기 박사라면서 경찰의 조직과 자격 및 권리 구제란 국내공법,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의 조직과 자격 및 권리 구제란 국내공법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경찰 행정에서 무조건 우리 국가행정 요것만 가가지고 봅니까? 행정처는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밖에 공공영절법인 공공조합이라든가 또는 행정법으로부터 법령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일이라든가, 이 공무수탁사일은 사인도 될 수 있고 사법이죠. 자인이죠. 사인 중에는 사인은 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도 있고 뭐가 있냐? 권리 능력 없는 단체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배우죠. 헌법에서 배우듯이 그냥 써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히 여러분 시험법이에요. 과거도 필수 과목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아야죠. 근데 그분들은 쉽게 선생님도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분이 간부생 시험을 이제 앞으로 본다든가 강의하면 학생들이 반감을 가질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선생님. 왜냐면 부끄러운 걸 아셔야지. 헌법을 모르잖아요. 이제 행정법 경찰학 배우는 선생이 헌법을 애들 필수로 배우는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배웠는데
경찰 행정법 파트를 설명을 잘 못하고 결론만 내린다.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반깁니까? 서서히 그 선생님 불신 같습니까? 불신 가지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 책은 이제 선두, 기초, 최소한 어떤 행정법 판례 중심으로 경찰학개론답게 바로 딱 체계를 잡았다는 거, 초석을 만들었다는 게 아주 자부심 느끼고 기쁩니다. 그래서 책이 두껍더라도 두꺼운 게 아니에요. 판례를 집어넣고 그다음 내용들어도 용어가 중복되는 겁니다. 줄이면 결국 1~2페이지도 안 돼요. 요약집을 딱 쓰면 끝나는 겁니다. 요약집 딱 하면 아마 총론은 뭐 900 몇십 페이지인데요. 그 상권이 아마 요약집으로 가면 한 300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학원은 또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300 몇 페이지, 350페이지 정도 외국 교수도 뒤로 보냈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요약집을 하면 한 150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국권. 그럼 개인적 국권 되려면 이게 볼까요? 오늘날은 옛날엔 독일의 빌러 교수란 분이 이랬습니다. 개인적 국권의 성립권은 3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첫째, 강인복귀성. 강인복귀는 자, 인간의 탈은 자연적 자유 같은 거 볼까? 우리가 이동의 자유 태어날 때부터 이동의 자유를 갖고 태어났죠. 근데 더불어 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개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안 되겠다. 아무 데다 도로 한 곳에다 집을 짓거나 하면 문제가 있고 운전면허 없이 그냥 뭐 헌법 11조의 뭐 기본권 중에 포괄적 기본권 중에 행복추구권에서 행동의 자유에 있다 해서 마음대로 막 다니면 교통사고 서로 자기도 피해 볼 수 있고 자기도 위험을 처할 수 있고 이외에 상대방 불특정 사람에도 많은 피해를 입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방지 차원에서 바로 일반적 상대 금지를 금지했던 것을 예정자 어떤 신청이 들어오거나 어떤 조금은 해제해 주겠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적법한 그 법규에 공법법규 행정법규에 적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해제해 주겠다는 뜻이란 거예요. 물론 예적 허가는 원칙으로 절대적 금지입니다. 사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게 있어요. 다른 뭐 우리가 신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신체 이걸 일부 떼어서 매매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적으로 의료법상이라든가 또 마약류 판매는 절대 금지죠. 안 되죠. 그러나 한해 마약 같은 게 있어요. 환자, 암 환자라든가 어떤 진료, 치료할 때 고통을 다운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예적 허가가 있습니다. 또는 바로 학교 위생 정화구역 같은 데, 환경 정화구역 같은 데는 어때요? 그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예적 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은 그것을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빌려굿은 3가지가 있는데 강인복귀 있어야 되는데 강인복귀라는 것은 자연적 자유 이거에 대해서는 기속행위라는 얘기죠. 재량이는 공익재량입니다. 공익.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의 권리가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권으로부터 행정권이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준다든가 행위를 즉 능력을 설정해 준다든가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주체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을 설정해 준다든가 공무원의 어떤 임명이라든가 귀화 허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적인 지구예요. 그런 걸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강인복귀도 있지만은 오늘날 볼까요? 우리나라는 딱 명시된 게 없지만 판례가 일반적으로 뭘 보느냐 학자들도 다수인들이 무하자 재량에서 주권 즉 재량권 영역에도 주권자가 바로 뭔가 신체가 오면 검사 임용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임용 여부에 대해서 원래 인사권은 재량행위 아니겠습니까? 재량행위도 불구하고 내가 검사 임용에 당했는지 내일 모레 발표되는데 미리 이제 알려달라 할 때는 바로 주권자가 신청해서 알려달라면 최소한 뭐가 있다? 응답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의무, 그래서 그걸 확장시키죠. 재량행위까지 플러스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익보호성. 자, 볼까요? 사익보호성 보겠습니다. 자, 의료법상 말이죠.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시끄럽습니다만은, 자, 응급실에 왔습니다. 환자가. 근데 환자 딱 보니까 뭐 교통사고 나고 사람이 참 피범벅이고 지저분하고 병원이 뭐 병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병실이 부족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뭔가 피범벅이고 좀 다르게 뭐하니까 거부한다? 그럼 의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거나, 그러면 대형 병원 같은 데라든가 조그만 병원도 마찬가지로 의료원도 영업정지 취한다든가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심적 압박감이 있어갖고 국민들은, 환자들은 간접적으로 반사적 누리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보면 가령 개개인이 의사에게 진료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료법은 바로 공법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만 오로지 돼 있지, 사익, 개개인의, 국민들의 개개인의, 박준철의 어떤 진료권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만약에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자, 지하상가로 다닐 때는 거기에 이제 상권이 형성돼 갖고 음식점도 잘 됐고 옷가게도 잘 됐고 또는 거기 가령 문구점도 잘 됐는데, 오늘날 지상에 바로 지하철 바로 위에 노량진 역으로 가는데 거기 횡단보도 설치했다 치면 도로교통법상 거기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가? 왜 거기 국가가 경찰이 주로 해줘 업무는 도로교통법 3조에 보면 시장도 되어 있지만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권자는 바로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권한이. 왜 거기다가 횡단보도 설치해갖고 우리 영업의 이익을 침해했냐라고 개개인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반사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오로지 공익만 돼 있지 어떤 특정 개개인의 사익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횡단보도든가 신호기가 같은가 설치할 때마다 만약에 그걸 국민들이 다 사익 보호성이 있었고 주장한다면 아마 국가 재정이라든가 예산 모든 게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처분성이 있습니다. 처분성.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영업사익은 단순한 반사이익이고 또는 사실상이익이다 이런 것이지 실적으로 뭐 개개인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사익보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빌려기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구가능성. 소구라는 건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의사력이랍니다. 범사의 힘. 근데 오늘날은 2차 세계 이후부터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됐기 때문에 개괄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이든 행정소송법이든 바로 쟁송에 대해서는 개괄주의, 이게 실제 법치의 정신입니다. 개괄주의는 것은 다 오픈해놨다. 그래서 가령 사익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누구나 다 쟁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빌러 교수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뒤안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2차 세계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 법치로 정착돼서 다 이제 개괄주의 바뀌었다는 것, 흐름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익보호성 아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무하자 재량성 주권이라든가 그런 것과 다시 이 개인적 공권이 원래 확대되고 있냐? 확대되고 있어요. 국민의 권익이 확대될수록 권리주장, 사익보호성이 강화될수록 행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권익주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여러분 헌법상 볼 때 자유권적 기부권 바탕으로 하면서 복지국가, 사회적 기부권, 즉 생존적 기부권 여러분 배우듯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바로 권리구조가 강화되는 것이 당연히 오늘날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익보호성의 바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량은 경원자 관계라든가 병업자 관계라든가 또는 인근 주민 관계,
그래서 복표적 행정 중에서 제3조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것이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무하자 재량행성 청구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행성 청구라는 것은 하자 없이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무하자 재량행성 청구권이니까 적극적 권리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재량에 대해서 하자 없이 해달라. 이 말은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법적 한계에 대해서 행정이 적법하게 바로 재량도 일탈남용하지 말고 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형식적 권리라는 겁니다. 시적 권리가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재량성이 0으로 수축됨으로써 이때는 목전의 급박성,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현저한 목전에 급박한 상태가 있을 때 바로 그 현존한 위험에 대해서 행정이 개입하고 제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뭐 죽었다면 이거는 뭐 현존한 지금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스스로 대처할 수 없을 때 이럴 경우는 재량권이 영원히 수축됩니다. 이게 띠떡 판결 통해서 독일의 1960년도 최초 판결입니다만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정착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무하자 재량 청구권도 행정 개입 청구권과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 반세 보이콧이라는 것도 설명하려면 시중에서 과거에 경찰 공지에서 가볍게 언급된 것은 부분적이다 보면 문제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내다 보면 물론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반사적 이익의 보이콧,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행정 개입 청구를 인정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출제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에 대한 뭐 이렇게 코드가 그렇게 나오는데 반사의 보호이익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반사적 이익을 보호하겠다, 권리화시키겠다, 사익보호성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걸 출제해야지 그냥 그 지문 하나 갖다고 그 틀게끔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지금 경찰 공제책의 승시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굳이 틀은 건 아니지만은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그 알고 하는 분들이 공법에 대해서 그래서 판례를 깊숙이 다룬 분들, 행정법에 대해서 뭐 자료 강의했거나 대학에서 연구하고 학교에서 발표했거나 이런 것을 그렇게 좀 다른 분들이 책을 썼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런 말을 당부드립니다. 누구를 뭐 비난하고 이런 것은 절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게 경찰 시험도 자부심이 있어야죠. 형사법은 책에 잡혔고 헌법도 상당히 깊숙한데 경찰행정법이 40문제인데 헌법이 20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반 채용에 이렇게 아주 헛맹랑한 시험 문제가 나와서 당나귀 잡는다. 얼마나 부끄럽고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싸잡아 매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러고 따르고 그 다음에 행정의 성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볼까요? 원래 이거 알면 처벌성 알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행정심판과 소송 배울 때도 쉬워요. 여러분 시험에 행정심판과 소송은 반드시 배년마다 일반 채용이든 간부성은 특히 더 나오고 있지만 일반 채용도 행정심판과 소송은 최소한 한두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과거 여러분들 일반 채용 시험에 20문제일 때도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는 많이 나왔고요. 또한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행정부의 성격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괜찮아. 행정부 성격 볼까? 경찰도 행정이죠. 공안행정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경찰행정은 뭐 다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경찰집법은 경찰이니까 다르대. 경찰학 박사로서 범죄를 알려준대. 이거 아닙니다. 자 봐. 행정법의 성격은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 정확히 설명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가령 규정 형식상 특수성이 있고
규정 내용상 특성이 있고 규정 그 다음에 성질상 특성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경찰행정법 이러지 않아도 왜? 어차피 경찰도 경찰 행정이니까 행정법 마인드입니다. 법 마인드는. 근데 왜 선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앞으로 연구해야겠습니다. 많이 연구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 겪듯이 그렇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이 간부생이라든가 공부되는 애들 40문제 앞으로 나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대충 뭐 암기 두 글자 따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암기 두 글자 적으면 이따 따줄게 해볼까? 이 형식상 보면 우리는 성법주의를 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 일반 경찰청에도 많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나오죠. 또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로 우리는 성법주의가 더 좋다. 성법이 뭡니까? 법조문 형식으로 재형법주의듯이 딱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재하거나 이렇게 규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답보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제3자라든가 자기도 권위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축법이라든가 뭐 식품수법 뭐 있으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내가 타고난 먹고 사는 거에는 자연주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건축법상 내가 집을 질 수 있는 주거 지역이다. 거주지역이 만약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상가 지역이냐, 뭐 녹지 지역이냐, 보존 지역이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근린 뭐 지역이냐 또는 뭐 주거 지역이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건까지 몰라도 돼요. 그럼 주거 지역이면 내가 거기 땅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거기 건축법의 정원대로 건축법상 주무부서는 바로 인허가 내주는 데는 어디냐면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작구에 거기 잇따르면 동작 주민들은 거기서 집 질 때 주거가 쭉 있으면 동작구청에다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신청하는데 신고를 해야 돼. 자기 원칙의 신고. 인간이 타고난 자율적 자유이기 때문에 먹고 자는 거, 집 짓고 뭐 태어날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가 집도 운박을 짓고 뭐 오늘날 이제 이런 건축물도 잠깐만 삼국시대라든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 잠깐 바뀌듯이 이런 것은 타고난 자율적 권리예요. 다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바로 이 주거 공간에 노래방이 들어오거나 또는 학교 주변에 뭐 술집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거 공간에 그래서 주거 공간에 거기에 상권이 생긴다 이러면 안 되죠. 주거에 환경권이 침해되니까 이게 공유율이 전환되죠. 이럴 때는 재량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건데요. 그럼 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왕이체 신고를 하래. 신고하면 그냥 내가 우편물을 보내서 내가 동작구에 사면 동작구 측에 조달할 것이다. 등기부를 보내서 한 이틀이면 그럼 건물 지으면 돼요. 적법 요건을 갖췄으면 그냥 전문주의면 돼. 그럼 무신고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한 건 당연히 적법한 겁니다. 제재 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법상 이 반려처분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반려처분을 했을 땐 원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권이 인정된다고 판례가 지금 나왔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때요? 행정은 어떤 무허건물 관리대장 같은 거, 무허가, 무신고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하다든가 또 이행명령, 대집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반려처분했으면 원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불안하잖아요. 맨날 법적으로 맨날 시정명령 오거나 또는 이행강제 부과가 자꾸 내려오거나 거기서 날아오면 불안정 상태를 해소해 주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처벌성을 인정해 주셔서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나는 적법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증해서 소를 제기해서 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처벌성을 인지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 있습니다. 견원입니다. 원격. 여러분들 유튜브 말고 방송 온라인 있잖아요. 원격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영업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에 타고난 자연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자기 완결주 신고입니다. 뭐 관할 행정처에서 거부할 수 없어요. 순류하지 않습니다. 도달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도 처벌성이 인지해주는 왜냐? 반려했을 때 이런 것을 구제하고자 불안전한 상태를 해소하고자 처벌성 인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현상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사 볼까? 우리는 성법성이에요. 성법주의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배운 거 볼까? 법에서도 배우죠. 대립법규는 성법주의 국가다. 다음 모든 걸 성문화시키기 곤란하니까 성법은 뭐가 있습니까? 헌법, 법률, 그 다음 명령은 법규명령이죠.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헌법 제6조에 하면 국가 간에 체결된 공포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헌법 6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지금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줄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규정상 성법주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다양해요. 바로 다양성이죠. 무슨 얘기냐? 원래 법단계서라면 헌법이 최상위법으로 써 있지만은 우리는 법치행정원리 행정기법법이 2021년도 3월 23일 제정 부분에서 효력 발생한 것이 있고 곧바로 그 다음에 12월 달 정도에서 효력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3월 24일에 효력 발생했는데 40조 조문 중에서 약 30개 가까이는 지금 효력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원리는 바로 행정기본법 제2개혁인 7조에 있을 겁니다. 7조가 8조에. 그렇습니다. 8조에. 이 법치행정은 행정은 법치국가에 대한 법에 의한다는 뜻이죠. 법률보. 법치행정원리는 법률에 의한다는데 그럼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이러면 헌법 시간에 배우고 형사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그래서 재헌부지 파생원칙도 배우지만 바로 구체적 이유가 있으면 바로 행정의 전문성이라든가 국회의원의 전문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법 기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급박성 변천하는데 대처하고자 바로 구체적 이유 주면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한 행정원리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게 뭐냐? 바로 행정법규는 그래서 법규명령이 있죠.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법규명령 헌법 75조와 대통령 헌법 95조에는 총경과 구령이 있죠. 구치위임 그 다음에 거기엔 법규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임받아서 하는 게 위임명령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지만 바로 집행명령은 직권으로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바로 법규명령에 포함됩니다만은 알아두고요. 다만 이제 오늘날 행정자유법 파트에서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형식은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제재적 성격이 있는 거 가령 바로 영업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예외적인 문제는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게 시험에 또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그래서 깊숙이 집어넣고 부분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도 나중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고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녹아내리는 것이지 그걸 버리고 그냥 밑줄 긋고 맨날 외우잖아요. 그럼 하루 1년만 2년만 강의하고 그 말 들을 겁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다. 법률도 있고 바로 법규명도 있고 자치법규도 있습니다. 조례규칙.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 법원 시간에 또 보죠. 법원도 시험에 나오죠. 바로 조약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경찰법은 단일법전이 결의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앞으로 행정법은 단일부처에 결여되어 있다? 맞아요. 이것도 다 설명한 겁니다. 시간상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 형사법은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문명, 그 다음에 민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나온 게 상대적으로 법정법, 행정법규법입니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음악산업의 질이 가는 분들, 또는 바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식부인석법,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내용서 볼까요? 내용서는 또한 우리는 공익우선성이죠. 공익우선성. 그럼 우리도 경찰학 시험에 나왔던 거 볼까요? 이게 행정파트다 이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혹자는 어떤 교수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기도 싫거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인지라 연구하기 싫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강의에서 그냥 판례를 몰라도 그냥 암기시키고 싶거든. 그러면 답이 시시비가 된다니까. 우리는 공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 목적자입니다. 국가 목적자는 바로 우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야. 국가 목적자는 말이죠. 바로 조직행정, 행정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목적자는 또 뭐냐? 군사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이 국가 목적이고, 우리는 사회 목적자이에요. 사회 목적자는 질서행정, 그 다음에 봉사행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비상경찰은 국가 목적자이다 해서 X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경찰력까지 지하 질서였는데 우리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할 때는 우리 경찰력 거주가 안 될 때 계엄령에 의해서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사령에 의해서 바로 군대가 바로 경찰 업무를 대신 사회 질서 유지해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군사행정, 평시경찰은 비상경찰이죠. 그래서 사회 목적자이지 군대에서 국가 목적이다 그러면 X가 되겠습니다. 경찰 들어오니까.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가. 근데 그리고 맨날 그러고 이상하다 그래가 아닙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우선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집단평성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많은 사람 5천만 명. 그렇습니다. 집단평등성. 그래서 공익우선성 좋고요. 집단평등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획일 강행성에도 돼요. 획일 강행성. 획일적으로 획일 강행성. 법규니까 획일적이죠. 똑같이. 국민은 A는 더 대접받고 신분도 없고 잘 사니까 B는 가난하고서 이렇게 받습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상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지상. 성지상 보면 이것도 법지수상, 지수적 성격이 있고 지수성. 지수성이라는 것은 말하는 게 건축법상 건축질 때 요러 요건을 갖추면 건축을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보면 사익보호성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식품인수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점 영업할 때 그 주방에 대해서 갖출 거. 이런 것을 기술해놨어요. 그래서 기술적 성격이 뜬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단속 규정성입니다. 명령, 단속 규정성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행정이 아시면 또 돼. 다 관련 있는 거예요. 명령적 행정을 알면 볼까요? 허가 같은 것은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금지됐던 것을 법으로. 그래서 건축법에서 금지했던 것을 요건을 갖추면 해제시키주는 바로 기숙형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볼까요? 만약에 무허가 음식점을 한다. 허가받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단속됐습니다. 이 단속 규정이라는 거야. 단속했을 때 무허가 업을 했다. 음식을 누구한테 팔았다. 무효가 됩니다. 유효죠. 다만 적법 요건을 결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제재되는 겁니다. 단속. 근데 형성적 일은 바로 유효권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임용 안 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무효예요. 물론 사실상 공무원은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와. 가령 판례에 보면 외역환 거래법, 외역환 관리법, 그 법이 명칭 바뀌었습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외국에 붙일 때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이 잠깐만 외국으로 빠지면 문제 있으니까. 그건 적발되면 뭐냐? 단속되는 겁니다. 그 돈 버는 걸 어떻게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제재, 단속돼서 처벌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성죄 일은 바로 유효거리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그러나 사법관계 볼까? 어떤 계약이 만약에 법을 위반했잖아요. 무효입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중개법상 중개수수료가 이거 책정된 것보다 크게 위반했을 때 뭐냐? 그건 무효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게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나오고, 그래서 일일이 다 쓰기 뭐 하는데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결국은 다 연관성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암기는 뭐 볼까? 뭐 행집 성격 할 때는 나는 이렇게 뭐예요? 기평이 형이 성공을 했어요. 선고에서 완장자서 농담이야. 획일 강행으로 단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수성, 집단, 평등성, 그 다음에 형은 뭐냐? 바로 뭡니까? 형은 기평의 형, 성공. 형은 뭡니까? 좀 더 보자. 성은 뭡니까? 성복규. 형은 뭐예요? 형식의 다양성이죠. 형식 다양성. 이 말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과거에도 행지법이다 하지 말고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앞에. 우리 경찰법규는 통일법질이 결여되어 있다. 형식이 다양하게 법규들이 있다. 왜? 역사가 짧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대처하고자 법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아시면 돼. 옛날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두꺼워진 것 뿐이지 그거 몰라도 되는데 그걸 원초적으로 알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하신 분이나 공부하신 분 똑같이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 입니다. 책이 두껍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아니요. 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건데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웠던 거죠. 선생도 외우고 학생도 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 지식이. 부끄럽죠. 선생으로서 부끄럽고 학생으로서 자부심 못 느끼죠. 국문을 뭐 약간 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방법을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 걔들도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우린 경찰학이 여기서 행지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 옛날에 바로 경영특채에서 행지법 다루듯이 그 정도 수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책이 학원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나와 있는데 일부러 안 나왔어요 지금. 바로 경찰학 기출문제 말이죠. 그동안 있던 거하고 플러스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집어넣고 뺄 필요도 없고 걷다가 새로 추가된 행지법 파트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소수에 대해서 한 10문제만 집어넣을까요? 아니야. 그 관련된 문제 다 집어넣는 거야. 말만 바꾸면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딱딱딱딱 해보는 거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공유우선성, 획일, 강행성, 그 다음에 단수규정. 그렇죠. 명령, 규정, 단수규정이다. 배웠잖아요. 단수규정이기 때문에 유마에도 유효하지만 바로 단속, 처벌받는다, 제재받는다. 좋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나중에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법원 중에 우리가 다 모든 걸 성문화시키고 곤란하니까 불법도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판례법, 관습법이라든가 조리법. 근데 조리 중에서 말이죠. 옛날엔 조리를 최후의 보충법원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조리와 이제 조리에서 파생되는 게 있어요. 행정법 일본칙이 있죠. 왜 행정법 일본칙이 나오는가?
이게 문제예요. 행정법은 공법 아닙니까? 일반 원칙 해도 되고요. 일반 원리 해도 됩니다. 아마 2021년도 간부생 시험에도 언급됐고요. 2020년도 말이죠. 그래서 21년도죠, 원래. 22년도 시험은 22기 교육받으러 갈 때 되는 거고, 21년도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승시험에도 언급된 적이 있지만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리에서 파생된 거지만 조리와 행정의 1번칙이 선명히 구분하기 곤란하다. 왜? 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법 1번칙은 딱 알아둬야 돼. 원래는 판례법 같은 불법은 보충법이잖아요. 근데 예적으로 보충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재에서 판례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수도 이제라는 특별법을 유형결정 받았죠. 우리나라는 불무헌법을 성법과 대등하게 봐왔고 예적으로 대등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루적이 아니라. 그래서 헌법상 불무법도 헌법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하려면 수도는 조선 600년간 바로 대통령, 그때는 왕이죠. 그 다음에 국회, 사부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은 바로 관습법상 소리 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이 그것은 유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수도를 이전하려면 그래도 성법과 동일한 대등한 효력이 있다고 봐가지고 보충이 아니라 대등한 효력이 있다고 봐갖고 바로 헌법을 개정한 사유도 아니냐? 헌법 내용이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대한민국 헌법 130조 레퍼런덤이죠. 필요적으로 국민투표에 비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와요. 통치도 하셔야 돼요. 행정법 1번칙 시험을 잘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헌법에도 중복되기 때문에 평등원칙 일부를 약간 빼버렸어요. 근데 행정법에서 1번칙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기본법 말이죠. 이건 분명히 나오는데 행정기본법 보면 바로 행정기본법 제9조에 뭐라 했습니까? 9조에 바로 평등원칙. 이 공표원칙이고 평등원칙 이것은 바로 헌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를 생략했습니다. 헌법에서 찾아나올 겁니다. 어차피 헌법 필수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행정기본법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둬야죠. 10조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은 헌법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법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11조 바로 성실원칙과 그 다음에 권한남용금지원칙을 말했죠. 권한남용금지원칙. 이 권리남용과 권한남용을 또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조 신뢰보원칙이죠. 시험에 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3조 부당 결부 금지원칙을 언급해놨어요.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내년도 최소한 일반칙에도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좋아요. 이것도 상당히 판례 같은 거 다 집어넣습니다. 뭐 하나만 딱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신뢰보원칙이 딱 하나 있대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경찰 선생님이. 왜? 실무칙이 하나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갑이 그 부산에서 모 경찰서에서 단수했어. 음산서 2000년도 대원 판례거든. 0.15% 그 당시 0.1% 이상은 면허 취소죠. 사무착오로 관할사장이 면허 정지시켰는데 일주일 뒤에 서울지방경찰청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면허 취소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게 신뢰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설명하면 하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뢰보원칙 판례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도 자기가 최고라는데 뭐 우리 양해합시다. 서로 측은시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다.
그분들 뭐 잘못이 없죠. 그동안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기껏 해봤자 뭐야. 실무책이 어디에 한 군데 뭐 뺏겨서 판례 이렇게도 안 나오고. 법령과 훈령 이런 것이 싸웠어요. 지금 이제 개정된 법령도 중요하지만 바로 최신 판례, 그다음에 행정법 다운 뭐 학설과 다 있지만 통설과 판례, 객관식문제는 주관이 개표 안 돼요. 답이 CCB 같으면 큰일 납니다. 40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문가가 낼 겁니다. 출제위원이. 승진자들이 뭐 열심히 그분 부족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동기들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박사들 많습니다. 동국대학교 뭐 경찰제과라든 기타. 그렇다고 뭐 그분들 뭐 박사지만 그 일일이 행정법까지 언제 연구합니까? 그래서 승진자가 아니라 아마 대학 교수들이 내려 믿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생 같은 경우는 특히 경찰대학교 교수들이 외부에서 내고요. 일반 채용도 이제 바뀔 겁니다. 행정법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채용 좀 객관성을 다 뽑아보자. 공정성을 다 뽑아보자. 이 공정성, 기회평등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경찰도 말이죠. 만약에 공제 이거 학생들이 서서히 저거 자꾸 이러면 나중에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쟁성을 제기한다든가 뭐 하면. 그래요. 저항에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 공정에 바로 노력하고 당당히 정정당당히 경쟁합시다 이게 능력껏. 그냥 뭐 대충 미칠 것 같고 간부생 순위도 안 될 정도로 해서 강의하고 말이죠. 어떻게 결론은 딱 맞추는데 과정은 다 틀리게 설명해요. 그것도 자기 치고래요. 그래서 슬퍼요. 근데 그러고 듣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듣는 분들한테 학생들이 묻고 싶어. 합격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열심히 들어. 그 팬 관리하는 겁니까? 뭐 연예인입니까? 그 연예인 와서 강의하면 좋겠네. 탤런트 미인이 와서 강의하면 최고의 선생이 되겠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에요. 참조권자 기본권 중에 바로 공무단위권입니다. 공무단위권. 또는 넓게는 직업의 자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권자 기본권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효력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번에는 시간 계산인 거예요. 제가 행정기본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기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나옵니다. 기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옛날엔 뭐 초일 불사노무치 민법이 한다 해서 이기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초일을 사입합니다. 다만 이제 법령이 경과돼서 공포일부터 곧바로 효력할 때는 당일이 포함되는데 바로 공포일 이후 경과 규정이 있는 다음에 뭐 1년에다가 몇 개월 뒤에 효력 발생할 땐 당일이 포함되지 않고 2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공휴일 이럴 때는 바로 그날도 마친 거로 봅니다. 종기된 거로. 다만 신청했을 때가 이제 공휴일일 때는 그날은 뭐 제외되고 이런 거 사표하지 않고 이런 게 행정법에 명시됐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하나 통일법질이 결의되는데 하나의 통치적 규정이야. 일반법 성격이 있어 통치적. 기강에서는 처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 판례는 바로 언제가 아니냐 최초 구독 가능성설이 판례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행정기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법 효력을 집어넣어서 되면 또한 법주의에서 깊숙이 나올 겁니다. 법주의. 아주 중요하죠. 근데 법주의에서 옛날에 선생님들 강의했던 거, 실무책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법주의라는 것은 헌법식에도 배워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더 잘 알아. 자, 헌법상 법치 국가의 원리라는 것은 이러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라든가 그런 데 나올 수 있어요. 정치적 원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바로 법적 안정성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법치라는 것은 근대 국가부터는
그동안 왕이라든가 전단적으로 했잖아요. 미신, 이 종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던 시 와서는 성법주의를 강조하면서 바로 합의, 사회계약. 근데 직접이나 간접이죠. 국민들이 참정권을 통해서 선거권을 통해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 시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뭐 방어적 민주주의가 뭐고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상대의 민주주의가 뭐고 좋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주의에서 이거 중요한데요. 이 법주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법은 또한 인권과 관계 있는데 인권. 자, 그러면 볼까요? 이 법주의에서 보면 바로 통치기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시험에. 그 다음에 법주의는 형식 법주의에서 뭘 받겠다? 실질 법주의를 받겠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우시배 옛날에 다 나왔던 거야. 그다음 통치기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한테. 통치기는 행정의 개념은 행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권력부에서 나온 거예요. 권력부 또는 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법주의가 권력부야. 입법, 사법, 행정. 한번 물어볼까? 헌법 시험에 잘 나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그다음 본문이 있는데 어디에도 법주의란 말이 없어요. 그다음 권력분립이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볼까? 권력분립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볼까? 이건 경찰에서 나오면 행정의 개념 배우죠. 바로 행정부처가 사법기절 최초로 구분한 나라가 프랑스 제와형법전 18조 이렇게 보잖아요. 독일 아니고요. 왜 그러냐? 권력분립 완성한 사람이 바로 고조적 권력분립 완성자가 몽테스키에 프랑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법의 정신에서.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럼 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40조에 언급됐어요. 국회의원들이 구성된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는 그냥 행정부로 가자. 여기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사법부는 101조 이렇게 있죠. 법관으로 구성된 거기서 재판을 한다. 그 다음에 행정권은 60조에 있죠. 60조 6항 몰라도 됩니다. 행정의 수반, 국가원수이자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정적으로 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간접적으로 권력분립을 언급해놨어요. 그래서 행정은 뭐를 전제하느냐? 법주의 또는 권력분립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통치기가 나오는 건 뭐야? 통치기는 바로 이걸 사법행위로 보는 학설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제4의 영역입니다. 다 제4의 영역 잘 나오죠. 입법, 사법, 행정도 아닌 제4의 영역이다. 이것은 바로 각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근데 통치기를 개괄주의 오늘날이기 때문에 서서히 줄이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 시험이 나와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 사법관계도 아셔야 돼.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명쾌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이 두꺼운 것뿐이지 결코 이걸 뒤에 가서 쟁송 파트에 써보습니다. 그 모르면 뒤에 가서 어떻게 외워야죠. 그러니까 계속 외우다 보면 지치죠. 미리미리 아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공법관계, 사법관계 왜 나누냐? 우리나라는 대립법계는 공사법 이원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법 체계와 사법 체계가 달라요. 영미는 공사법 이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법계 프랑스는 현재는 행정법 국가입니다만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사법국가, 영미도 사법국가입니다. 그건 뭐냐? 사법부에서 행정 분쟁이라든가 또는 민사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사 분쟁은 다 다루고 있다. 그다음 프랑스는 바로 구체제, 앙시안 레짐을 이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불신이 있었죠. 법과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꽁세이 됐다 해서 행정법을 만듭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겠고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 그래서 공법 체계와 사법 체계가 대립법계로 선명히 바뀌기 때문에 공법 분쟁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바로 항구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공포상 계약이냐는 당사소송 일관한 겁니다. 그 다음 사법공개는 민사소송 가는 거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쟁송 파트에서 써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익숙해져야지 그걸 외우셔는 안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행정법 관계란 말은 뭐냐? 그냥 행정법 관계였는데 행정법 관계가 아까 했어 행정상 법률 관계야. 행정상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바로 의사 표시라는 거. 많은 어떤 의사 표시들이 모여서 갖추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규에 정한 효력이 발생하죠. 의사 표시에서 의사 표시에서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처벌한 것은 바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실입니다. 구체적 법 집행 행위입니다. 좋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이 뭐 이건 없습니다. 부당이득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득을 취한 거니까. 다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한다. 다만 판례에 하면 하나 볼까? 바로 뭐가 있냐? 부가가치세만 공법관계를 봐요. 그래서 당사소송 갑니다. 그럼 이으시면 돼. 그 다음에 사일의 공법이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협에서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거 배울 겁니다. 행정입법. 행정입법도 깊숙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게 형식은 바로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판례가 실질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있고요. 반면 형식은 행정규칙은 원래는 대적 구석이 없습니다. 형식이 행정규칙인데 이것만 잘 알아도 행정규칙은 무조건 직접적으로 대적 효력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해요. 즉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바로 수권구분, 즉 상위 부분, 법규에 수권받아서 그거와 결합해야 하나의 일체가 돼서 이 행정규칙 가지고는 뭐 훈령 고시 이게 뭐 예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지침 이렇게 되는데 그만 따로 분류해서 복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뭐야? 수권구분, 상위 법령 결합해서 일체가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법령보충 행정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리법에서 파생되는 거 바로 재량영리에서 재량준칙이 있습니다. 재량준칙이라는 것은 제재적 처분할 때 재량영리에서 이 재량규칙도 행정규칙인데요. 전환규별로 그래. 학설은 평등에서 원칙에서 도출되는 자기구수분리, 판례는 평등원칙과 신뢰원칙에서 도출되는 자기구수분리.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평등원칙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평등은 불법에서는 평등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신뢰원칙은 아까 했지만 운전면허에 대해서 했듯이 위법한 신뢰원칙에도 신뢰했으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호이익이 있다는 것. 물론 소극적 요건이 제3자라고 공익을 천지침할 때는 신뢰보호원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익보호보다 공익이 더 크거나 이럴 때는 좋아요.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관을 배웁니다. 부관.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부관 배우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력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그래서 바로 구속력이 뭐고 그 다음에 공정력은 또한 행정기법의 14조인가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통용이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존속력, 즉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정력과 실적 이런 걸 배웁니다. 바로 불가정력은 행정객체 어떤 기관이 경고됐거나 할 때는 다투 수 없지만 행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알아서 불가정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기소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청은 또한 관련 행정처도 기소당하는 게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회의에 불가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든가 뭔가 특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든가 또는 바로 여러분들 저거 있잖아요. 공익 토지 사용 수용에 대해서 재결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보상위원회, 중앙토지위원회 같은데 재결 같은 것은 바로 준범죄 그런 것은 준사부죄 성립되어 갖고 요거는 불가변이 발생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력이 있죠. 자력 집행력 좋습니다. 그 다음 권리 구제에 가서 이제 경찰 강제와 경찰이 뭐 있습니까? 강제 집행과 장래랑하여 함용을 존재합니다만은 그래서 강제 집행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시상제, 목줄의 급박속으로 장래하여 함용 부과 없이 하는 경우 처벌 잘 나올 것이고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런 의무형 확보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강제 집행과 지시는 전통적이고요. 경찰도 전통적이죠. 벌은 다 간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중에 여러분들 네 가지 있습니다. 대집행, 강제기수, 그 다음에 직접강제, 집행벌, 이행강제가 있는데 이 집행벌, 이행강제는 벌이기 때문에 간접적입니다. 전통적이지만 새로운 의무형 합부수단이 과징금, 그 다음 부과금, 관할사업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기세 안 쓰고 그러면 단절시킨 것만 단서 조치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국민의 권익과 문제돼서 건축법상 지금 삭제됐습니다만은 그 다음 공표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여행 제한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소송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해서 치유와 전환. 하자 있는 행정이든 바로 승계, 시험에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취소가 뭐고 철회가 뭔지 중요하죠. 행정기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회 같은 데 할 때는 비교 형량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특히 수익적인 정의 같은 거. 자, 장례에서 할 때 어떤 사정이 변경됐을 때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부에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암기시키는 것보다 중복되는 걸 용어들을 집어넣을 뿐이니까 참조하시면 돼.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얘기하면 다 관련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다 바로 파트별로 나눠있을 뿐이지 다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괴롭힌 게. 그래서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개커션 문제 나오고 그러면 더 줄어들고 그래서 기본 강좌를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반 채용 공부하시는 분도 바로 간부생 준비하세요. 둘 다. 왜냐면 일반 채용도 걷다가 행정법에 깊숙이 다루면 제 강의 들으면 행정법은 택하면 40점입니다. 경감부 40점에서 1점에 1점, 40점 밖에 안 돼. 선택 과목이. 범죄학은 그다음 헌법은 간부생 40문제인데 요건 1.5점이니까 곱하기 그래서 60점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법 40문제인데 3점이죠. 120점. 그 다음에 경찰학 40문제죠. 곱하기 3, 120점. 그래서 이게 싸움이야, 이거. 이거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럼 100점이죠. 이게 싸움이죠. 그럼 이게 240점이거든요. 이건 120점이고요. 60점, 60점, 120점이니까. 그럼 이거 합치면 뭐야? 160점이죠. 160점이면 토탈 간부생은 400점 만점입니다. 일반 채용은 토탈 100점 만점입니다. 형사법 40점, 경찰학 40점, 헌법 20점. 그래서 형사법, 경찰학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당연히 잡아야 되죠. 반면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에 잡혀서 판례주 나온 거 익숙해지죠. 경찰학도 이제 행정법도 전부 대부분 판례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는 것, 행정입법이라든가 배정된 거,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거기에 맞추고 그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거기에 뭐 법령 싸움이다 이거 글 가지고 치고다 글 가지고 저거 하는다 이건 우스꽝스러워 혼자 해도 돼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리고도 이제 글 가지고 학생들이 어디 학원에 치고다 막 홍보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잠깐만 이거 홍보되면 나중에 점수 안 나오면 서서히 역사 속에 사라진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우리가 경찰 시험에 필수된 지가 벌써 20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21년, 내년도까지 22년 돼가네요, 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모학원에 남부에 종업반이 얼마 없었습니다. 몇십 명. 근데 한 달, 두 달 뒤에 다 끝나고 나서 1등 만들었죠. 제가 당구하면서 1등, 600명, 700 만들었다가 나중에 뭐 방학 때는 2000명, 3000명 이렇게 왔죠. 그럼 별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볼까? 그래서 최근 경례에 맞춰 이제 경찰학 수강생 공부방법 같은 거 어떻게 했냐면 문제 풀고 좋아요. 근데 형사법은 문제가 그동안 기출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풀수 좋습니다. 근데 경찰학도 푸는데 확신 있고 가져야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열심히. 근데 원래는 경찰학은 이해해주는 항상 공부할 때 이해한 다음에 모든 것은 과목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친구도 범죄학은 쉬워요. 간단해. 선생님 강의 들으면 감회이전 박주철 강의 들으면 일반 친구 듣는 분들 무조건 범죄학은 부담 없이 점수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 친구 하신 분들도 이제는 경찰 간부 후생과 행정법 이제 같이 경찰학을 깊숙이 다루는 선생님이 다루면 행정은 부담 없고 범죄학만 하면 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과목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공부할 때는 원래 대전제는 이해를 중심해야 돼. 이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축소해서 정리가 되겠죠. 정리. 그래서 정리하면 요약집 같은 거 좋죠. 요약집. 그 요약집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제가 강의 다 하면 이제 요약집은 저렇게 할 거예요. 1강, 2강, 3강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했던 것 쭉 줄여주면 중복되는 거 만약에 600페이지다 이게 경찰법이. 근데 요약집 보고 1강 2강 보면 중복되는 문제 줄이면 약 200페이지도 안 돼요. 얼마나 간단한지 서로 관계되는 문제라는 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강의하신 분이나 공부하신 분들 똑같아요. 거기다 팔을 집어먹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글을 나오면 같이 풀어보세요.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공부가 됐던 분들은 바로 경찰행정법 파트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간부생이라든가 일반 층에서 재시생들 이분들은 문제를 그대로 풀면서 자 이해 정리 없이 말이죠. 이해 없이 문제만 나머지 추가된 거에 대해서 추가된 거를 문제집에 빠지면 시간이 4배 걸려요. 4배. 이건 지어야 됩니다. 시간과 싸움인데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 위주로 행정법 만약에 재시생 수준은 공부가 되신 분들은 기출문제 그동안 거서 쭉 푸시고 나머지 행정법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 위주로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시간이 4배 줄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어느 정도 되면 반복하는 겁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바로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일단은 바로 40문제 중에서 26문제는 기존 경찰학에 있던 게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해도 돼요. 그럼 하고 플러스 14문제 경찰제법 파트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약 많이 집어넣을 필요 없이 예상되는 문제를 바로 집중적으로 약
해분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 150문제, 200문제 집중적으로. 그럼 100문제, 120문제면은 요것만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일 때 해도 되고요. 근데 문제 풀이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미리미리 경찰행정법 파트에 대해서는 바로 그 파트에 대해서 공부 재시생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초보자는 요령 피우지 말고 이해, 정리, 문제. 이래서 시간이 약이니까 서두지 마시고 초보자는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간부생들이 1년이니까 1년 만에 되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사람은 실천만 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공부 방식을 얘기한다 해서 그럼 다 되게요?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는 자세가 있으면 방식이 설령 틀려도 합격은 합니다. 다만 누가 시간과 싸워서 좀 효율적으로 경제를 공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심화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심화, 기본 이게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세히 배울 때 심화가 될 수 있고 기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으면 또 기본이 심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스피드하게 줄여서. 그 다음에 이제 문풀 순서로 갑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제 강의 특징은 매일마다 이제 올 금요일 날 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오전에는 바로 경찰학, 오후 2시부터는 범죄학,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트 시간이니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책이 두껍다? 아닙니다. 두껍더라도 누가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거기 다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호흡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단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리라 확신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